흉가로 취재를 갔다가 인생이 개같이 꼬였다. 손상이 됐다고요? 헤일이 눈을 크게 뜨며 반문했다. 한마디로 무슨 맹수에게 뜯어먹힌 것 같았대요. 방안이 온통 핏자국이었는데 거세게 저항한 흔적도 역력하고 하여튼 너무나 끔찍한 모습이었대요. 그러자 이번엔 김 감독이 큰 소리로 말했다. 맹수한테 뜯어먹혀요. 여기 자기 집에서. 네. 경찰도 그 점을 수상히 여기나 보더라고요. 다른 곳도 아닌 바로 자신의 집에서 때 아닌 맹수라니. 그리고 더욱 이상한 점은 살해된 모습이 이창수가 죽기 전 김한수 기자와 함께 취재를 다녀온 강원도 H군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피살자들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했다는 겁니다. 강 기자 얘기에 헤일은 심한 혼란을 느꼈다. 강 기자 얘기를 들으면서 헤일 역시 자연스럽게 그 H군 살인사건을 떠올렸던 것이다. 김한수가 너무나 끔찍했다며 치를 떨며 넘겨준 그의 자료들에도 그 피살자들의 시신에 대한 여러 의문점과 묘사들이 자세히 적혀 있었던 것이다. 도대체 그 H군에서 일어난 살인사건과 이창수라는 카메라맨과 무슨 관련이 있길래 그리고 김한수와는 또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의문점은 점점 더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번져가고 있었다. 정 PD님, 어제 오늘 사이 혹시 김한수 기자 보지 못했어요? 김 기자요? 아니요. 왜요? 뭐 별건 아니고 경찰에서 김 기자를 좀 만났으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H군에 이창수와 함께 다녀왔으니까 혹시 피는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근데 그 사람 며칠 전 휴가 내곤 전혀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집에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글쎄요. 저도 최근에 김 기자를 만나지 못해서. 만약 만나면 그렇게 전하죠. 강 기자가 가고 나자 김 감독이 잔뜩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다. 이봐요. 정 PD.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소? H군 살인사건은 나도 뉴스에서 봤는데 이창수가 그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죽었다니 이게 말이 돼요. 정말 거기 귀신이라도 있는 거 아닐까? 그거야 뭐 직접 가보면 알겠죠. 난 어째 이번엔 왠지 기분이 뒤숭숭한 게 아무래도 보험이라도 하나 들어놓고 가야 할 건가 봐. 김 감독님답지 않게 왜 이러세요? 분명 무슨 곡절이 있을 겁니다. 말은 쉽게 했지만 헤일의 머릿속도 개운치 못하긴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엔 내내 김한수가 마음에 걸렸다. 이창수의 죽음이 김한수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이 틀림없다고 그는 생각했다. H군 도서관 한쪽 구석에서 10여 권의 책더미를 쌓아놓고 뭔가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윤혜경 형사와 박호철 순경이었다. 한참을 자료들을 살피던 박호철이 몸을 뒤로 젖혀 크게 기지개를 펴면서 말했다. 윤 형사님, 오늘은 이만하죠. 전 눈이 아파서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리고 지금쯤 반장님이 돌아오실 때도 됐고 반장님이 알면 또 난리 날 텐데. 미안해. 박순경까지 고생하게 해서. 그래, 오늘은 이쯤 하자고. 그런 소리 마세요. 근데 목졸리 마을과 주민들에 대해 이렇게 조사하는 이유가 뭐죠? 이것들이 살인사건과 어떤 관련이라도 있는 건가요? 그건 나도 아직 잘 모르겠어. 일단 찾은 자료들 복사하고 경찰서로 가지고 가서 좀 더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아. 해경과 박호철이 가슴에 하나 가득 자료들을 안고서 도서관을 나온 것은 이미 날이 어둑해질 무렵이었다. 구혜열 반장이 오늘 집안일 때문에 오후 늦게나 잠깐 경찰서에 들른다는 소리를 듣고 그녀가 박순경에게 부탁하여 함께 도서관을 찾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서둘러 경찰서로 돌아갔을 때는 벌써 구혜열 반장이 벌겋게 상기된 얼굴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 다 잠깐 나 좀 보자고. 구 반장은 손에 잔뜩 서류더미들을 들고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얼굴을 해선 회의실로 그들을 불렀다. 해경은 오늘은 아무래도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구 반장을 따라갔다. 회의실에 앉은 세 사람 사이에는 숨 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구 반장은 손에 든 볼펜으로 책상을 딱딱 두드리며 두 사람을 노려만 보고 있었다. 참다 못한 해경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기 반장님, 오늘 근무 시간에 자리 지키지 않은 건 정말 죄송해요. 죄송한 게 그게 다야. 박순경 데리고 나간 것도. 그리고 또 그녀가 말문이 막혀 고개를 숙이자 구 반장이 자신이 들고 들어온 종이 뭉치들을 탁자 위에 팽개치듯 던지곤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것들이 다 뭐야?
구반장의 말에 혜경은 의아한 표정으로 종이 뭉치를 집어들었다. 모두가 팩스들이었다. 혜경이 서울시경자료실에 있는 경찰학교 선배에게 부탁하여 받은 목촌리 출신 주민들에 대한 신상 기록들이었다. 이것들 때문에 오늘 경찰서 팩스가 완전히 마비됐어. 알아? 다른 급한 팩스가 하나도 못 들어와서 난리가 났었단 말이야. 너, 나 주목 잘리게 만들려고 작정했냐? 작성했어. 구반장의 병력 같은 소리에 박호철의 얼굴은 완전히 사색으로 변했다. 가슴이 철렁한 것으로 말하자면 혜경 쪽이 훨씬 더했다. 선배가 보내주기로 했던 자료가 이렇게 많을 줄은 미처 예상치 못했던 것이었다. 어디 한번 내가 납득하게 설명을 해봐. 이것들이 다 뭔지. 구반장은 오늘이야말로 결판을 내고야 말겠다는 듯 이글거리는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생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사라졌다. 그녀가 마침내 결심한 듯 번쩍 고개를 들었다. 반장님, 이번 사건을 제가 정식으로 수사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반장님께서도 절 좀 도와주십시오. 이번 사건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우리 일입니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태도 변화에 구반장이 기가 막히는 표정으로 그녀를 잠시 바라보곤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가 싶더니 갑자기 책상을 쾅하고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다. 그건 안 될 말이야. 안 된다고. 절대. 안 돼. 혜경 또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선 더 세게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왜 안 된다는 거죠? 상부에서도 계속 시경팀을 도와 수사에 협조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분명히 우리 관할 내에서 일어난 우리 일인데 왜 안 돼요? 왜요? 겁나세요? 무서우세요? 그러자 이번엔 구반장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그리곤 붉게 상기된 얼굴을 실룩거리며 혜경을 향해 다가왔다. 박호철이 말릴 엄두도 나지 않을 만큼 상황은 더욱 험악한 분위기로 번지고 있었다. 너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야? 조그만 게 이쁘다 하니깐 정말 끝도 없이 기어올라. 구반장이 금방이라도 한 대 후려칠 듯한 기세로 노려보자. 혜경도 질세라 두 눈을 똑바로 뜨며 대들 듯 가슴을 내밀었다.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상관이면 다예요. 근무 태만에다 유흥업소 단속은커녕 돈 받고 봐주기나 하고 제가 모를 줄 알아요. 경찰 옷만 입으면 다 경찰이에요. 그녀의 말에 구반장이 부들부들 떨면서 박호철을 향해 더듬거렸다. 야, 박순경아, 지금 윤영사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더듬거리며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구반장을 향해 혜경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아마 상관만 아니었더라면 벌써 예전에 제 주먹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윤영사님. 박호철이 참다 못해 소리쳤다. 그러나 뜻밖에도 구반장은 현기증이 나는지 비틀거리며 이마를 짚곤 무너지듯 자리에 앉았다. 왜요? 양심에 찔리시나요? 더 얘기해 드릴까요? 혜경이 여전히 소리를 지르면서 험악한 기세로 노려보자 구반장이 손을 내저으며 힘없이 말했다. 그래, 알았어. 알았다고. 너 잘났다. 너 잘난 거 아니깐 제발 살살 좀 얘기해라. 귀창 터지겠다. 애가 무슨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나. 야, 박순경아, 문 열고 이 여자에게 혹시 들은 사람 없나 한번 봐라. 아이고 어지러워. 아이고 머리야. 어리둥절한 눈으로 박호철이 구반장의 말대로 회의실 문을 살짝 열고 밖을 살피곤 자리로 돌아오며 말했다. 아무도 없는데요. 확실하냐? 네. 갑자기 왜 저 여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냐? 박호철이 얼른 대답했다. 윤영사님요. 윤영사. 그래. 윤영사. 박순경아. 나 오늘 쟤 때문에 여러 번 숨 넘어갈 뻔한다. 도대체 윤영사가 뭘 믿고 내가 돈 받고 봐주게 했다는 건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박순경아. 뭔 이해가냐? 그럼 제가 직접 증거를 들어 보일까요? 아니면 증인이 필요하세요? 그만. 알았어. 알았으니까 우리 서로 흥분하지 말고 차근차근 말로 풀자고. 내가 뭐 특별히 뒤가 캥긴다거나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 다만 정민영사가 그 사건을 그렇게 수사하고 싶으면 하라 이거야. 난 단지 그런 험한 사건에 윤영사 같은 연약한 여자를 아니 연약한 여자란 말은 취소하고 하여튼 부하를 아끼는 마음에서 그런 것이니까. 하지만 평양감사도 본인이 싫다면 할 수 없는 거지. 그럼 더 이상 할 말 없지. 난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만 좀 퇴근할 테니까.
퇴근하려면 하고 남아서 일들 하려면 하라고. 굿나이트. 구반장이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가자 박호철이 허옇게 질린 얼굴로 혜경에게 다가오며 말했다. 윤영사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 같으면 꿈도 못 꿀 텐데. 근데 반장님이 정말 돈 받고 봐주기 했다는 거 사실이에요. 그거야 박순경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난 집에 가서 자료들 좀 뒤져봐야겠어. 혜경은 회의 탁자에 흩어져 있는 팩스 자료들을 주섬주섬 모으기 시작했다. 조금 심하다 싶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자신이 왜 이토록 집요하게 이번 사건에 매달리게 되는지 자신도 명확히 알진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목촌리 사건의 이면에는 베일에 가려진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확신이었다. 오늘도 그녀는 도서관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냈다. 그것은 목촌리에서 일어난 괴이한 살인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마침내 촬영일이 내일로 다가왔다. 헤일은 자신의 아파트 거실에서 이번 촬영에 투입될 스텝과 장비들을 최종적으로 점검해보았다. 스텝은 조연출, 스크립터, 촬영감독과 보조, 적외선 카메라맨, 스틸 사진 기사, 그리고 출연진으로 그간 계속 자문 역할을 해온 한국기공협회 회장 오윤창 씨, 무속인 이정란 씨 등 무속 전문가 2명과 자신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확정 지었다. 촬영 스케줄은 일단 내일 목촌리 흉가에서 하룻밤을 지내며 밤샘 촬영을 한 다음 모레 서울로 올라와 촬영 테이프를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이틀 더 촬영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다. 하지만 이번 촬영에 임하는 그의 마음가짐은 분명 여느 때와 달랐다. 특히 이창수의 사망과 김한수의 괴이한 행동에 이은 실종은 그를 알 수 없는 긴장 속으로 몰아넣었다. 잠을 자려고 벌써 2시간째 눈을 붙이고 있었지만 그럴수록 의식은 더욱 또렷해져 엉뚱한 상상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하는 것이었다.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방에 불을 밝혔다. 시간은 이미 새벽 3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어차피 잠자긴 틀린 것 같았다. 그는 침대에 걸터앉아 무엇을 하며 이 시간을 보낼 것인가를 궁리했다. 그러나 잠시 후 그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은 것은 허탈한 공허감이었다. 이럴 때 따스한 말 한마디 같이 나눌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는 비로소 혼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적막하고 고독한 일인가를 새삼 실감하고 있었다. 이번 촬영이 끝나면 시골 부모님의 말대로 선이라도 봐서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겠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때 날카로운 비수처럼 전화벨이 울렸다. 헤일은 전화를 받으려다 잠시 멈칫했다. 아무래도 불길한 예감을 떨쳐 버릴 수 없었다. 그는 그것이 김한수의 전화일 것이라는 막연한 확신을 가졌다. 그는 잠시 전화를 노려보다 거칠게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여보세요? 그러나 뜻밖에도 수화기 건너편에서 들려온 것은 섬뜩한 울음소리였다. 뭔가에 쫓기는 듯 다급하고 날카로운 울음소리. 여보세요? 한수냐? 너 한수 맞지? 살려줘, 제발. 그 느낌 속에서 간신히 짜내는 듯한 목소리.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목소리는 분명 김한수의 목소리였다. 헤일의 가슴이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한수야, 임마. 거기 어디야? 내가 갈게. 거기 어디야? 대답 대신 흐느낌이 이어지던 수화기 건너편에서 다시 부들부들 떨리는 김한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난 안 살고 싶어. 금방 놈들이 쫓아올 거야. 믿을 수가 없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대체 누가 쫓아온다는 거야? 끔찍한 괴물들.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어. 어디에도 난 도망갈 수 없다고. 진정하고 차근차근 말해봐. 알아듣게. 헤이라, 그곳에 가지 마. 흉가에 가선 안 돼. 한수야. 이러지 말고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왔어, 무서워. 놈들이야. 안개가 보이면 알 수 있어. 헤이라, 난 살고 싶어. 헤이라. 한수야, 무슨 일이야? 한수야. 한수야. 그러나 김한수는 이미 수화기를 놓쳐버린 모양이었다. 대신 수화기 먼 곳으로부터 낯설고 끔찍한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수화기를 든 헤일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김한수의 소름 끼치는 절규가 헤일의 의식을 찢으며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덤벼봐, 이 더러운 새끼들아. 어서 덤비란. 와얏. 내가 내 놈들을 겁내는 것 같아. 뭘 기다리는 거야?
어서 덤비란. 아. 수화기를 움켜쥔 채 헤일은 고개를 파묻었다. 그의 어깨가 무섭도록 떨리고 있었다. 헤일은 울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울고 있다는 사실조차 느낄 수 없었다. 수화기 건너편에선 계속해서 처참한 김한수의 비명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수화기에선 더 이상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그러나 헤일은 결코 수화기를 놓을 수 없었다. 그것이 김한수와의 마지막 인연이었다. 김한수의 시체가 발견된 건 다음날 아침이었다. 그의 시체는 두 눈을 부릅뜬 채 도심 뒷골목 쓰레기 더미 속에서 처참한 몰골로 발견되었다. 오열하는 지윤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헤일은 가슴팍을 파고드는 서늘한 냉기를 느껴야만 했다. 김한수의 마지막 비명이 지금도 그의 귓전을 맴도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의 비명 너머로 형체조차 알 수 없는 미지의 공포가 조금씩 헤일의 심장을 튀어오고 있었다. 촬영일은 하루 더 연기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망설이고 있었다. 흉가에 가지 말라던 김한수의 마지막 말이 그의 마음을 붙잡고 놓지 않았던 것이다. 해경의 자취방에는 온갖 잡다한 서류들이 하나 가득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서류들은 제각기 일정한 규칙으로 나열되고 분류되어 있었다. 벌써 새벽 5시가 가까워오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엔 필요한 기색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허리를 펴고 밤새 정리한 자신의 노트를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갖가지 숫자와 도표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그 숫자와 도표들을 하나하나 맞추어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그녀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녀가 지금껏 노트에 정리한 것들은 말하자면 목촌리 마을의 내력,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전쟁 이후 목촌리에 거주했던 주민 신상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은 목촌리 부근 지방의 역사지, 지리지, 각종 신문자료, 서울에서 선배가 보내준 팩스 자료, 그리고 H군 경찰서 내부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비공개 문서 등 다양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었다. 기록에 의하면 전쟁이 끝난 바로 그해 목촌리에선 전쟁 때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죽어나갔다. 전쟁 때 빨갱이를 도왔거나 간첩 활동을 한 혐의가 있는 주민들이 대거 처형을 당했기 때문이다. 당시 목촌리는 북측과 남측이 서로 밀고 밀리는 진퇴를 거듭하던 전쟁 기간 중 인민군과 국군이 번갈아 주둔하던 전쟁의 요충지였다. 많은 주민들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의 사상을 수시로 바꿨을 것이라는 추측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휴전이 체결되면서 그들의 위험스러운 고개는 종지부를 찍어야만 했다. 그러자 정부는 사상범 색출 작전에 박차를 가했고 목촌리 주민 중 사상범이라는 꼬리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조직된 구국 결사대는 그러한 사상범 색출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주로 전쟁 중 인민군에 의해 공개 처형되었던 국군과 경찰의 일부의 과격한 유가족들로 구성된 민간 사조직이었다. 휴전은 되었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은 셈이었다. 여전히 전국의 깊은 산골에는 공비들이 은신하고 있었고 주민 중에도 상당수가 간첩활동 혐의가 짙었다. 전쟁이 끝난 직후 미처 정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국군과 경찰의 부족한 인력들을 지원한다는 미명 아래 그들은 사냥개와 죽창을 앞세우고 직접 많은 사상범들과 공비를 색출하였고 때로는 현장에서 처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얼마나 합리적인 조사와 집행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점이 제기되었다. 결국 구국 결사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강제 해산되었고 한동안 각 지방관청에는 그들의 불법적 조사 과정과 야만적 행위에 대한 고소와 탄원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에선 그러한 고소, 탄원에 대해 단 한 번도 실질적인 조사를 벌인 적이 없었다. 당시 목촌리는 구국 결사대에 의한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 중 하나였다. 전쟁 전 200여 가구에 달하던 목촌리의 주민수가 전쟁 후 불과 20여 가구의 작은 산골 마을로 전락한 가장 큰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구국 결사대 해산 결정이 내려지기 직전인 1954년 3월 목촌리를 담당했던 H군 지부 구국 결사대 30여 명이 갑자기 실종된 사건이었다. 한꺼번에 사람 10여 명이 감쪽같이 사라진 이상한 사건. 당시 정부에서는 조사단을 구성하여 약 1년여에 걸쳐 그들의 실종에 대한 수사를 벌였지만 전혀 단서조차 잡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이상의 자료에서 해경의 눈길을 끈 것은 바로 구국 별사대가 사상범과 공비를 색출할 때 주로 사냥개와 죽창을 사용했다는 점이었다. 사냥개와 죽창이라면 이번 목촌리 살인사건 피살자들의 사인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었다. 나아가 해경은 어제 시경 자료실에 선배가 보내준 팩스 자료들에서 더욱 결정적인 내용을 접할 수 있었다. 선배가 보내준 팩스 자료에는 지금까지 일어난 범죄들을 유형별로 분류한 방대한 자료 중에서 이번 목촌리 살인사건처럼 짐승의 습격, 죽창에 의한 피살이라는 공통점을 지닌 사건들만 따로 분류한 것들이었다. 해경의 예상대로 짐승의 습격, 죽창에 의한 피살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 1955년 9월에도 일어났다. 놀랍게도 사건 발생 장소가 목촌리 흉가 부근이었으며 피살자 역시 이번 살인사건의 피살자와 같은 바로 비일보 신문기자 2명이었다. 흉가와 신문기자 42년이란 세월이 지난 후에 발생한 동일한 유형의 사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 해경은 다시 자료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한 것은 1959년 11월 일이었다. 그러나 해경은 적잖은 실망을 했다. 사건 발생 장소도 흉가가 아닌 서울의 평범한 주택가였으며 피살자 역시 신문기자가 아니었다. 피살자는 모두 4명이었다. 그들은 모두 가족이었다. 서울 한복판 주택가에서 짐승의 습격과 죽창을 이용한 살인에 의해 한 가족이 한꺼번에 살해되었다는 것이 그녀로선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러한 믿기지 않는 사건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벌어졌다. 세 번째 사건 1969년 6월 사건 발생 장소 충남 피살자 2명 1978년 1월 서울 피살자 1명 직업무 1981년 11월 서울 피살자 3명 그리고 1997년 10월 이번 목촌리 사건 총 6건의 사건에 사망자 15명 다시 커다란 벽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나타났다. 첫 번째와 마지막 사건은 마치 동일인의 범행인 듯 모든 정황들이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었다. 단지 두 사건 사이엔 42년이란 긴 세월만이 놓여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나머지 4건의 사건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사건 발생 장소가 목촌리도 아닐 뿐더러 그들의 직업이 신문기자도 아니었다. 다만 나머지 사건들의 공통점이라면 한 건을 제외하곤 가족들이 한꺼번에 살해당했다는 점이었다. 해경이 밝혀낸 사실은 그것들이 전부였다. 아무리 자료들을 살펴보고 머리를 쥐어짜도 그녀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질 못했다. 갑자기 망망대해에 떠있는 듯한 막막함이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의외로 쉽게 풀어질 듯하던 수수께끼가 완고한 벽에 부딪힌 것이다. 해경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차가운 새벽 공기가 비수처럼 파고들었다. 그녀는 마당에 내려서서 최대한 숨을 깊이 마셨다가 길게 내쉬었다. 같은 동작을 그녀는 여러 번 되풀이했다. 그러자 답답했던 가슴이 조금 뚫리는 것 같았고 주의도 한결 견딜만 했다. 그녀는 복잡한 머릿속도 깨끗이 털어버리려고 마당에 매달아 놓은 샌드백을 몇 번 두드려 보았다. 하지만 마음과는 달리 머릿속은 조금도 맑아지지 않았다. 여전히 그녀의 머릿속에는 누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라는 의문 부호들이 신기루처럼 둥둥 떠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헤이를 비롯한 스태프들을 태운 구인승 본고가 마침내 비포장 길로 들어섰다. 한국기공협회 회장 오윤창과 무속인 이정란은 승용차로 뒤따르고 있었다. 저녁 낮을부터 많은 비가 이곳 강원도 지방에 내릴 것이라는 일기예보 때문에 촬영을 늦추자는 의견이 스태프들 사이에 있었지만 헤일의 강력한 주장과 귀신을 만나려면 비가 오는 습기 찬 날이 오히려 제격이라는 무속인 이정란의 의견에 따라 촬영을 강행하기로 한 것이다. 일행들이 험한 비포장길을 1시간 남짓 달려 목촌리 입구에 닿았을 때는 이미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불과 오후 4시밖에 되지 않았는데 주위엔 어느새 핏빛 어둠이 밀려들었다. 중간에 큰 비를 만나지 않으려면 서둘러야 했다. 일행들은 재빠른 손놀림으로 장비를 챙겨 들고 울창한 숲속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숲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어두웠다. 헤일은 스태프들에게 김한수나 이창수의 죽음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자칫 괜한 혼란을 야기하거나 공연한 선입견으로 객관성을 잃을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작 헤일 자신은 김한수나 이창수의 죽음에 대한 강한 의혹에 사로잡혀 있었다. 헤일이 하루라도 빨리 촬영을 강행하려 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다. 언론뿐만 아니라 경찰까지도 그들의 죽음을 단순한 살인사건으로 보지 않았다. 도심 한복판에서 짐승의 습격을 받았다는 점이다. 그토록 처참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목격자 한 사람 없었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었다. 헤일은 그들의 죽음을 설명해 줄 실마리가 바로 흉가에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헤일의 마음을 강하게 잡아끌었던 것은 흉가에 가지 말라던 김한수의 마지막 충고였다. 김 감독님, 오늘은 웬일로 그렇게 조용하세요? 오늘 무슨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었어요? 조연출 이영우의 말이었다. 평소 같으면 벌써 한창 너스레를 떨어가며 스태프들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을 김 감독이 웬일인지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걷기만 하자 이영우는 맥이 빠지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김 감독은 대답 대신 여전히 앞만 보고 묵묵히 걸을 따름이었다. 이창수의 죽음에 대해 알고 난 후 그는 이번 촬영길이 영 마음에 내키지 않는 모양이었다. 오늘은 정말 귀신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근사한 총각 귀신으로. 프리랜서 사진기사인 강은영이었다. 그녀는 일행의 맨 뒤에서 적외선 카메리맨 배영원과 나란히 걷고 있었다. 그녀의 화사한 얼굴이나 밝고 세련된 옷차림은 다른 스태프들의 분위기와는 확연하게 달랐다. 특히 그녀의 바로 곁에서 걷고 있는 배영원과는 마치 한 50년 전과 50년 후의 사람이 동시대에 나란히 걷고 있는 것처럼 우스꽝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그녀의 말에 배영환이 그녀를 돌아보며 빈정거리듯 말했다. 강은영, 너 그러다 진짜 귀신 만나면 제일 먼저 도망가는 거 아냐? 배영환의 말에 강은영이 눈을 흘겼다. 걱정 마세요. 저는 총각이라면 귀신이라도 환장하는 여자니까. 여자가 말투가 그게 뭐야? 정숙하지 못하게. 총각이라면 환장하다니. 누가 데려갈지 걱정된다. 걱정돼. 나 참 기가 막혀. 절 누가 데려가든 배 선배가 왜 걱정을 해요? 배 선배 보고 저 데려가 달란 소리 하지 않을 테니 걱정 말아요. 걱정은 누가 한다고 그래? 그냥 한심해서 그래. 한심해서. 도대체 요즘 여자들은 창피한 걸 모른다니까. 배 선배. 강령이 날카로운 소프라노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관두자, 관둬. 내가 참고 말지. 최근 두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렸다. 그리고 먼저 시비를 거는 쪽은 번번이 배영환이었다. 이후로도 내내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였지만 두 사람 모두 따로 떨어져 걷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 약 30여 분 숲으로 들어가자 빗줄기는 눈에 띌 만큼 굵어져 있었다. 울창한 숲도 빗줄기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부랴부랴 스태프들이 비닐을 꺼내 장비를 싸느라 한바탕 부산을 떨었다. 비 때문에 날씨도 제법 쌀쌀해졌고 질퍽거리는 산길은 처음부터 이번 촬영이 그리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만 같아 헤일의 마음은 여간 무거운 것이 아니었다. 스태프들이 흉가에 도착한 것은 오후 5시 20분경이었다. 근처에 마을이 있어서 주민들 인터뷰를 따르고 했지만 어찌 된 것인지 집은 하나같이 비어 있었다. 마침내 테이프로만 보던 흉가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헤일의 가슴은 까닭없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좋기 100년은 더 되었을성 싶은 검기불에 그을린 그 흉물스러운 집을 아직까지 철거하지 않고 남겨둔 이유가 궁금할 만큼 집은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듯 위태하게 보였다. 집 뒤쪽으로 울창한 산이 바싹 붙어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들이 발 디딜 틈도 없이 자라 있었다. 다른 스태프들이 서둘러 마당으로 들어서서 짐을 풀고 촬영 준비에 분주했지만 오직 김 감독만은 그 집 마당으로 들어서는 것이 선뜻 내키질 않는지 주저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면 자신은 항상 그 징후를 느낄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5년 전 촬영에서 돌아오다 교통사고를 당한 일이며 3년 전 산악 등반 촬영을 갔다가 조난사고로 2명이 목숨을 잃은 일이며 바로 작년에는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일까지 번번이 어떤 예감을 느끼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스태프들은 여느 때와 다름없었다. 지금껏 수많은 흉가를 가보았고 또한 그곳에서 밤을 지새우며 촬영을 했었기 때문에 이곳이라고 어떤 특별한 감정을 느끼진 못하는 것 같았다. 다만 무속 전문가인 오세창과 이정란은 집의 어떤 기운을 알아보려는 듯 나름대로 집안을 둘러보고 있었다. 헤일은 그들에게도 일부러 테이프에 대한 것이나 이곳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또는 김한수나 이창수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귀띔하지 않았다. 주위는 이미 칠흑 같은 어둠으로 덮이기 시작했고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헤일은 집안을 구석구석 살펴보기 시작했다. 금방이라도 허물어져 내릴 것 같은 집인데 용케 버티고 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밖에서 볼 때보다 집안은 훨씬 넓었다. 방은 총 11개가 있었고 부엌과 그 옆으로 널찍한 광이 딸려 있었다. 각 방 안에는 먼지와 낙엽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는데 맨 끝방 한쪽 구석엔 어떤 짐승이 잠자리를 만들어 놓은 끝. 가운데가 움푹하게 패인 나뭇가지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집안에서 헤일이 가장 보고 싶었던 곳은 바로 부엌 옆에 딸려있는 광이었다. 한쪽 문짝이 무너져 내려 비스듬하게 달린 그곳은 바로 테이프 속에서 짐승의 귀가 시퍼런 광채를 내뿜고 있던 바로 그곳이었다. 크게 숨을 한 번 들이쉬고 헤일이 살짝 문을 밀치자 삐걱하는 기분 나쁜 소리와 함께 무슨 냄새인지 모를 시큼한 학취가 코를 찔러왔다. 헤일이 안으로 발을 들여놓자 어디선가 싸늘한 기운이 목덜미를 겪고 지나갔다. 랜턴의 불빛을 구석구석에 비추며 안을 살폈다. 바닥엔 썩어버린 집더미가 어지럽게 깔려 있었고 구석엔 주인을 잃은 농기구들이 붉게 녹이 쓴 채로 아직도 아무렇게나 굴러다녔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주위의 벽들이 온통 붉은 족토로 발라져 있다는 것이었다. 랜턴 불빛에 비친 벽은 마치 피빛으로 덮인 투굴 속이라도 들어와 있는 듯 기이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김익재 촬영감독은 대청마루에서 길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곤혹스럽게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촬영부 박희철이 그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넨 것은 김 감독이 그런 표정을 지을 때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감독님, 어디 불편하세요? 그러나 김 감독은 대답 대신 먼저 긴 한숨부터 내쉬었다. 그리곤 엉뚱한 얘기로 입을 열었다. 야 임마, 누나보고 맨날 신기가 좀 있다고 했지? 안 좋은 일만 귀신같이 맞춘다고. 예, 그랬었죠. 근데 바로 그 신기가 별로 조짐이 안 좋다. 왠지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아까 이 집에 들어서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지 뭐냐. 난 말이야 평소 내 목숨은 조상님들이 지켜준다고 믿는 사람인데 꼭 내 조상님들이 이 집안에서 빨리 나가라고 호통을 치시는 것 같더란 말이다. 그럼 어쩌죠? 감독님 그런 얘기할 때마다 제 가슴은 더 크게 철렁한다니까요. 그때마다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겼잖아요. 젠장, 왠지 이번 촬영은 처음부터 내키지가 않더라고. 특히 그 창수놈 얘기 듣고부턴 더더욱. 네. 아무것도 아니다. 어차피 촬영 왔으니까 딴 생각 말고 일이나 하자고. 강은영은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쉴 새 없이 카메라의 셔터를 눌러댔고 그때마다 어둠 속에서 눈이 부실 만큼 밝은 불빛이 번쩍거리며 나타났다 사라졌다. 배영환은 이 집에 들어온 이후 쭉 그런 그녀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배영환의 온 신경은 오직 스틸 사진 기사 강은영에게 쏠려 있었다. 그가 그녀를 처음 만난 것은 벌써 2년 전의 일이었다. 어찌 보면 자유분방하면서도 자기 주장이 강한 전형적인 현대여성의 조건을 두루 갖춘 강은영을 처음 본 순간 배영환은 밑도 끝도 없는 묘한 질투심을 느꼈다. 그는 강은영에 비하면 여전히 19세 말의 조선시대에나 맞을 법한 사고와 생활방식을 가진 사내였다. 강은영의 주변에는 언제나 젊고 활기찬 남자들이 있었다. 그녀는 그들과 함께 있으면 고개를 한껏 제쳐가며 웃음을 터뜨리는가 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몸을 기대기도 하고 손을 잡기도 했다. 배영환은 그런 그녀가 왠지 못마땅하기만 했다. 그렇다고 그녀가 자신에게 특별히 밉게 보일 만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자연스럽게 그녀 앞에서 배영환의 심사는 뒤틀릴 수밖에 없었고 둘은 만나기만 하면 툭닥거렸다. 배영환은 처음 그녀에 대한 자신의 이유 없는 미움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리고 최근 그녀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바로 흔히 남들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치명적인 질병임을 알아차리고 그는 몹시 당황했고 극구 자신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미 그는 스스로 벗어날 수 없을 만큼 그녀의 세계에 빠져들었고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그녀에게 투덜거리기만 할 순 없다는 것을 서서히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나 2년여 동안 미움이라고 여겨왔던 자신의 감정을 한순간의 사랑이라고 그녀에게 드러내기에는 도저히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다.
그런 이유로 그의 말과 행동은 번번이 마음과는 달리 엉뚱한 방향으로 삐져나왔다. 어둠 속에서 한참을 셔터를 눌러대던 강은영이 손을 멈추고 돌아섰다. 배 선배, 언제까지 제 뒤만 쫓아다닐 거예요? 저한테 무슨 할 말 있어요? 아니면 할 일이 없어서 그래요? 그녀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배영화는 마치 자신의 감정을 들키기라도 한 듯 당황하면서 그 반작용으로 또다시 후회할 소리를 하고 말았다. 착각하지 마. 내가 뭐 널 좋아하기라도 해서 따라다닌 줄 알아? 아까 정 PD가 나한테 붙어 다니라고 그러더라. 집도 으스스한데 괜히 헛것보고 기절이라도 하면 골치 아프니까. 이봐요, 배 선배. 제가 보기엔 선배가 더 으스스하네요. 얼굴 밑에 랜턴 좀 치우고 얘기할 수 없어요? 안 그래도 기분이 별론데. 거기 그렇게 귀신 같은 얼굴로 따라다니니까 더 신경이 쓰이잖아요. 강령이 핀잔 주듯 한마디 쏘아붙이고 다음 방으로 건너가자. 배영화는 맥이 빠지는 듯 랜턴을 한 대 후려치곤 중얼거렸다. 젠장, 별게 다 회방을 놓는다니까. 헤일이 광에서 나와 대청마루까지 뛰어가는 사이 갑자기 눈이 부실 정도의 시퍼런 섬광과 함께 엄청난 천둥소리가 지축을 울렸다. 산중에서 듣는 천둥소리는 도시의 그것과는 확연히 달랐다. 그것은 사람의 가슴을 절로 서늘하게 만드는 묘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대청마루까지 뛰어가는 단 몇 초간 헤일의 온몸은 순식간에 흠뻑 젖어버렸다. 대청마루엔 김감독과 박희철이 랜턴 불빛에 의지해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다. 김감독님, 카메라를 이쪽 광에다 세팅해 주셔야겠는데요. 안 그래도 그럴 작정이요. 그건 그렇고 광에는 뭐 이상한 거 없어요? 예, 지금 봐선 별로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동안 해왔던 대로 전체적인 스케치부터 해주세요. 그리고 포인트를 잡아서 집중적으로 좀 잡아주시고. 근데 다른 스태프들은 다들 어디 갔죠? 그때 어둠 속에서 스크립터 김혜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 PD님, 이리 좀 와보세요. 김혜진은 이영우, 그리고 기공전문가 오세창, 무속인 이정란과 함께 왼편 끝방에 있었다. 오세창은 손에 나침반 같은 쇠붙이를 들고 집 주변의 수맥을 측정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짐이 크게 좌우로 흔들리고 있었다. 이곳은 집이 들어설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집은 호수에 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영상을 하고 있어요. 호수에 집이 떠 있다고요? 네, 대부분의 흉가나 터가 좋지 않은 집을 가보면 흔히 물이 흐르는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수맥이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사람이 길을 제대로 펴고 살기가 힘들죠. 그래서 병에도 걸리고 마음이 심약해져 헛것을 보기도 하는데 이곳은 물이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얼마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물이 이 집터 아래에 가득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런 집이라면 아마 그동안 애곤이 끊이지 않았을 겁니다. 이번엔 이정란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얼굴은 몹시 긴장되고 상기되어 있었다. 저기를 좀 보세요. 그녀는 랜턴으로 방문 위쪽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거기엔 대나무 가지가 기묘한 모양으로 꽂혀 있었다. 대나무 아닙니까? 그래요, 대나무죠. 저건 귀신을 쫓을 때 주로 사용하던 비법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집안 전체가 온통 귀신을 쫓기 위한 비방들로 가득합니다. 대청마루 쪽에 다듬이 돌을 엎어 놓은 것 하며 광의 적도로 벽을 발라 놓은 것, 그리고 이리 나와보세요. 그녀는 잔뜩 상기된 표정으로 헤이를 방 밖으로 불러냈다. 그리고 그녀는 랜턴을 빗줄기가 내리치는 마당에 비추었다. 저기 마당에 흥건한 물들이 보이죠? 모두 붉은색이에요. 그럼 마당의 흙들도 광의 것들과 마찬가지로 모두 적토란 말입니까? 그래요. 마당의 흙도 광과 마찬가지로 온통 적토로 되어 있어요. 예전부터 귀신을 쫓기 위한 대표적인 비방이 대문에 피를 칠하거나 아니면 저렇게 적토를 발라 놓는 것인데 이 집은 온통 적토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이 집이 온통 검게 그을린 것도 제가 보기엔 단순한 화재 때문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기 위해 일부러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큽니다. 계속되는 이정란의 목소리는 상당히 들떠 있었다. 이 집안엔 온통 악한 기운이 가득해요. 집안 전체가 악귀들로 둘러싸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험한 곳을 많이 다녔지만 이번처럼 기운이 강한 곳은 처음이에요. 이따 자정이 지나면 제가 이 집안에 있는 귀신들을 한번 불러내 보도록 하죠. 도대체 이 집안에 가득한 귀신들이 어떤 원기들인지. 이정란은 그 어느 때보다 힘주어 말했고 헤일은 그녀의 얘기를 들으며
흉가에 가지 말라던 김한수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그때 어둠 속에서 또 하나의 랜턴 불빛이 더듬거리며 일행들을 향해 다가왔다. 배영원과 강은영이었다. 배영원이 말했다. 이거 도대체 전기가 없으니까 여간 불편한 게 아닌데요. 정 PD님 카메라를 어디에 세팅하죠? 적외선 카메라는 저기 마당 쪽에 좀 세팅해 주세요. 그러자 배영환이 무슨 소리냐는 듯 마당 쪽으로 랜턴을 비추었다. 앞도 제대로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붉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는 마당에는 아무리 살펴도 카메라와 몸을 숨길 만한 엄폐물을 찾을 수가 없었다. 저기, 저 마당에 카메라를 세팅하란 말씀이세요? 좀 무리긴 하겠지만 그렇게 좀 해주세요. 마당 쪽에서 이 집안 전경과 내부를 잡아주셔야 합니다. 우와 난 죽었네. 저런 빛 속에선 우의를 입어도 아무 소용없는데. 배영환은 울상을 지으며 랜턴으로 연신 마당을 이리저리 비추었다. 그런데 랜턴을 비추던 배영환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저게 뭐죠? 모두의 시선이 배영환이 가리키는 마당으로 쏠렸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내리쏟는 빗줄기 속에서 분명 뭔가 움직이는 것이 있었다. 모두가 긴장한 채 그곳을 주시했다. 어둠 속인데다 빛까지 퍼부어서 랜턴 불빛만으로는 언뜻 무엇인지 쉽게 분간하기 어려웠다. 잠시 후 잔뜩 인상을 찌푸리고 있던 이영우가 먼저 소리쳤다. 사람 아니에요? 뭐, 사람. 이영우의 말은 사실이었다. 조그만 우산으로 가까스로 비를 피하며 마당으로 들어서는 이들은 분명 사람이었다. 모두 3명이었고 그것도 대부분 나이가 지긋한 노인들이었다. 그들은 마당 입구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곤 이쪽을 노려보며 유령처럼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우리한테 무슨 할 말이 있나 본데. 이영우의 말에 이정란이 덧붙였다. 우리한테 별로 좋은 얘기를 하러 온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자 배영환이 소리쳤다. 거기 누구요? 무슨 일이요? 그러나 그들은 대답이 없었다. 대신 그들은 조심스럽게 마당을 가로질러 다가왔다. 예상대로 다가온 그들은 모두 나이가 60은 넘어 보이는 노인들이었고 하나같이 얼굴에 핏기라곤 없어 보이는 창백한 표정이었다. 게다가 불빛에 드러난 그들의 얼굴엔 이유를 짐작히 어려운 적개심까지 드러나 있었다. 노인들은 대청마루 바로 밑에 와서야 걸음을 멈추었다. 스태프들이 서로 눈치를 살피며 그들을 의아하게 바라보고 있을 때 노인 중 하나가 입을 열었다. 그리고 노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뜻밖의 얘기였다. 당장 여기서들 나가. 스태프들이 모두 노인이 말을 제대로 알아듣질 못해 어리둥절하는 사이 노인의 두 번째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리고 두 번째 목소리는 처음보다 훨씬 크고 분명했다. 여기서 당장 나가라니까. 구반장은 혜경에게 호되게 당한 그날 이후 혜경이 하는 일에 거의 간섭하지 않았다. 그리고 꼭 필요한 말 외에는 그녀에게 말을 건네는 법도 없었다. 구반장의 그런 태도가 혜경에게 다소 부담이 되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 해결이 되리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러한 두 사람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 사이에서 오히려 가장 불편한 사람은 바로 박호철 순경이었다. 하루 종일 두 사람의 눈치만 살피던 그가 크게 기지개를 켜곤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만 퇴근들 안 하세요. 벌써 11시가 다 되어 가는데. 그러나 두 사람 중 누구도 그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는 사람이 없자 그는 머쓱하게 창문을 내다보며 다시 중얼거렸다. 정말 징그럽게 오는 구멍. 비가 이런 식으로 며칠만 더 내리면 우리 구는 아주 물바다가 되겠는데요. 아참, 그나저나 오늘 서울에서 방송국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목촌리의 332번지에서 무슨 촬영을 한다고 하던데 비가 이렇게 와서 제대로 촬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러자 그의 말에 혜경과 구반장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번쩍 들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구반장이었다. 이과, 박순경, 방금 뭐라고 했어? 뜻하지 않은 구반장의 반문에 박호철이 얼떨떨한 표정으로 말했다. 무슨 소리요? 방금 무슨 다큐멘터리 팀이 어쩌고 그랬잖아. 아예, 그 얘기요? 아까 낮에 행정과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서울에서 온 방송국 사람들이 오늘 밤 이번에 살인사건이 일어난 332번지에서 촬영을 하기 위해 허가를 내달라고 해서 내주었다고. 뭐라더라? 그곳에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힌대나. 하여간 방송 만드는 놈들. 그러나 박호철의 얘기는 더 이상 입 밖으로 나오질 못했다.
구반장이 갑자기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기 때문이다. 그걸 이제 얘기하면 어떡해. 갑작스러운 고함 소리에 박보철이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구반장이 다시 소리쳤다. 이런 미친놈들. 죽고 싶어 환장을 했나? 모두 몇 명이래? 그건 잘. 박보철의 말에 구반장이 무너지듯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졌다. 불연한 구반장의 행동에 어리둥절하기로 치자면 박호철보단 해경 쪽이 더했다. 다큐멘터리 팀이 332번지에서 촬영을 한다는 박호철의 얘기를 듣고 놀란 것은 오히려 해경이었다. 아직 사건이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그곳을 취재했던 기자들이 모두 끔찍한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바로 오늘만 해도 이번 살인사건 취재를 했던 기자와 카메라맨이 모두 같은 방법으로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시경으로부터 전해들은 그녀였다. 그런데 구반장이 저렇게 펄툭 뛰는 것은 그녀로선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었다. 332번지 일이라면 무조건 빠지려고만 하던 구반장이 아니던가. 그녀는 구반장의 진위를 파악하려는 듯 그의 행동을 유심히 살폈다. 그는 몹시 불안한 표정으로 사무실을 서성거렸다. 뭔가 깊은 생각에 빠져있는 게 틀림없었다. 그녀가 이곳 H군의 배치를 받은 이후 처음 보는 구반장의 모습이기도 했다. 갑자기 구반장이 소리쳤다. 지금 출동할 수 있는 인원이 우리 셋뿐인가? 박호철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그는 다시 실내를 서성이기 시작했다. 시종손을 마주 비벼대며 초조한 기색을 감추질 못하던 구반장이 마침내 어떤 결심이 선 듯 박호철과 혜경을 보곤 무겁게 입을 열었다. 혜경은 지금 그의 표정이 몹시 낯설다는 느낌을 받았다. 두 사람 다 당장 나가고 같이 목출리로 출동할 준비해. 그리고 무기고에서 M16 소총, 권총, 실탄. 또 뭐가 있지? 하여튼 있는 대로 모두 챙겨 어서. 구반장의 말에 혜경과 박호철 두 사람은 동시에 놀라서 입을 벌렸다. 네. 반장님 방금. 내 말 안 들려? 어서 서두르란 말이야. 시간이 없어. 어서. 갑자기 목출리로 출동하자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인데 무기까지 챙기라니. 혜경은 구반장이 지금 어떻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다. 그러나 구반장의 표정은 긴지하고 잔뜩 긴장되어 있었다. 구반장의 지시대로 세 사람이 무기를 챙겨 목출리로 출발한 것은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세 사람 모두 실탄이 장전된 권총을 한 자루씩 차고 있었고 구반장은 M16 소총까지 고추세워 들고 있었다. 박호철은 운전하는데 여간애를 먹는 눈치가 아니었다. 칠흑 같은 어둠에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물 때문에 승용차의 시야는 불과 10m도 채 되지 않았다. 윈도 프로십을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빗물을 감당하진 못했다. 차 안에서 구반장은 한마디도 말이 없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박호철이 운전을 하며 연신 룸미러로 구반장의 안색을 살피곤 혜경과 눈이 맞추었지만 영문을 모르긴 두 사람 다 마찬가지였다. 무거운 침묵을 먼저 깨뜨린 것은 혜경이었다. 저기, 반장님. 저희도 도대체 무슨 일인지나 알고 가야죠. 이렇게 무작정 갈 순 없잖아요. 그러나 구반장은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아무 말이 없었다. 참지 못한 혜경이 다시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 구반장이 눈을 떴다. 윤영사, 332번지 흉가에 대한 수사는 잘 진행되나? 네. 수사에 진전이 있냐고. 뭐, 아직은. 하지만 몇 가지 사실들을 알아내긴 했어요. 그 흉가를 중심으로 한 목촌리 마을의 내력에 대한 것들인데. 그럼 이번 같은 살인사건이 처음이 아니란 것도 알아냈겠구먼. 그럼 반장님도 알고 계셨어요? 윤영사는 귀신의 존재를 믿어. 귀신요? 그래, 귀신. 글쎄요. 우린 지금 귀신과 싸우러 가는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혜경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곤 구반장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틀림없는 구반장이었지만 그의 눈은 평소 그의 눈빛이 아니었다. 알 수 없는 광기와 혐언기 어려운 공포. 그리고 그 너머로 얼핏 보이는 죽음의 그림자. 그런 것들이 그의 눈엔 진하게 배어 있었다. 혜경은 지금 구반장의 눈빛과 비슷한 눈빛을 어디선가 보았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건 바로 목촌리 주민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던 눈빛이었다.